프레이리의 교사론. 6번째 편지.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 이제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려 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는 가르침, 배움의 과정, 권위, 자유, 읽기, 쓰기, 교육자의 덕목, 학습자의 문화 정체성, 사고 존중과 같은 매우 다양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사에게 멈추지 않고 따라붙는 담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사가 어떤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증언 능력에 대한 담론입니다. 증언은 학습자로 하여금 교사가 추구하는 노력의 타당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 노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목적이 있을 때에 교사가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싸우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학생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교육 실천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교사가 자신의 자유를 규제하는 행정 운영 방식과 제도에 대해서는 저항하면서 정작 학생들의 자유는 규제한다면 이런 교사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단순한 논리로는 인간 행위와 그 방향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니 다행입니다. 이런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그 영향으로 꼭 세상에 무관심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계속해서 반항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갈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들이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는 교사의 모습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말로 하는 증언과 행동으로 하는 증언 중에서 좀 더 파급력이 큰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쁜 상황이 있습니다. 교육자의 말과 행동의 모순을 직접 직면한 학습자가 교육자의 말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자가 말을 할 때 학습자는 다음에 이어질 교육자의 행동을 통해 또 다른 모습을 감지하게 될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는 교육자가 만든 스스로의 이미지를 학습자 앞에서 부셔버리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말한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교사의 모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는 식으로 말한데도 이는 말과 행동의 모순과 비일관성을 해소하는데 거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의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 이유는 말한 것과 모순되는 행동이 언제나 완전하게 부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내용이 담긴 말 속에는 말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의 위선을 완화해주는 힘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단지 말해졌을 뿐이고 살아있는 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곧 힘을 잃습니다. 모순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 증언하겠지만 실천에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부정되어 버린 그 내용이 만약에 정말로 좋은 것이었다면 말해지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도 행해졌을 것이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바로 교육자와 학습자들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어떤 권위도 나타내지 않고 학습자들과의 관계에서 나약함과 의심과 불안감을 보여주는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한 선생님이 학급에 규칙을 도입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여서 학생들 대부분이 험한 말을 일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무례한 상황은 그것을 바라보는 저에게도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그 선생님의 수업이 오전 2교시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섰을 때부터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선 교실은 무례하게 그지없는 학생들이 사실상 선생님을 놀리고 괴롭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놀림과 조롱이 이어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등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시끄러운 야유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아마도 선생님은 겁에 질려 굳어버렸을 겁니다. 교실 한편에 앉아있던 저는 학생들의 무시 때문에 창백해진 표정을 하고 움츠러든 채로 문을 걸어나가는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 무력감에 휩싸인 채로 문을 열고 서둘러 사라져버렸습니다. 청소년기에 보았던 그 선생님의 모습,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기죽은 사람의 이미지를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사의 나약함을 그저 조롱과 놀림거리 정도로 여기는 학생에 대한 두려움과 행여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두어야 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가 되리라 꿈꾸던 당시에 저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의도도 용납하지 않는 오만한 교사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반대로 그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로 아무 확신도 보이지 못하는 교사 또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권위가 너무 지나쳐서든 너무 부족해서든 어떤 이유로든지 교사의 존재가 학생들에게 그토록 부정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될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정의와 자유와 인권을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하고 강자의 착취에 종속된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는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윤리적인 투쟁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학생들과의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윤리와 미학은 끈끈하게 함께 묶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빈곤하거나 기독한 궁핍에 시달리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마달레나 프리리 웨포드는 교사로서 그가 겪었던 어떤 상황에서 보다 상파울루의 한 빈민가에서 3년 동안 지냈던 경험을 통해 한 명의 교육자가 되었고, 나아가 교육이라는 과업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품은 한 명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경험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보자면 그의 학급은 있어야 할 것들은 모두 결여되어 있는 반면 경멸의 대상인 많은 요소가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명 그는 조그만 소녀였던 칼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 담으리라 생각합니다. 칼라는 저도 이전에 다른 곳에서 글을 쓰며 한 차례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칼라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칼라는 반쯤 벌거벗은 차림으로 앳된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더러워진 얼굴을 하고,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 모두의 조롱거리가 된 채로 학교 주변을 돌고 마을 거리를 배회하며 다녔다. 칼라는 넋이 나간 채로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신이 누구인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칼라의 할머니가 마달레나를 찾아와서 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보내고 싶지만 등록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마달레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보기엔 등록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보다 칼라가 학교에 오기 전에 꼭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학교에 올 때는 언제나 깨끗하게 씻고 오도록 해주시고, 옷은 꼭 입고 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일 학교에 오도록 해주셔야 해요. 할머니는 마달레나의 부탁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칼라는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학교에 왔습니다. 깔끔하고 앳된 본래의 외모를 드러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한 칼라는 교실에서 한층 더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감을 더욱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칼라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로 어린 칼라는 자기 존재를 의식하고 발견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할머니 역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는 데 그치는 외부자의 이런 교사의 개입이 다소 부르주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 갈 때는 씻어야 한다는 요구를 빈민가에 사는 아이에게 어느 누가 선뜻할 수 있을까요? 마달레나가 다한 책임은 진보적 교육자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그의 계획과 지도 덕분에 아이와 할머니는 타인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공간이자 자신의 조금성을 지키는 공간을 하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지나 이제 칼라는 자신이 전체 학급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다 어색하지 않게 여기게 되었을 것이고, 좀 더 빛나는 미를 탐색하는 한 명의 사회 속 일꾼으로 자신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육자의 민주적 개입 없이는 진보적인 교육도 없습니다. 칼라와 할머니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이 사례에서 교사가 개인 위생의 문제에 개입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제가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사가 개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의 위생은 사회의 아름다움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아주 명료하고 유능한 우리 교육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학습자와의 관계 형성이 교육자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실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고 다른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학습자와 맺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즉 그들의 모습을 만들어낸 그 조건을 알 필요가 분명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알고자 노력하는 일은 교육적 실천을 행하려는 우리에게 부과된 일종의 과제입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접근할 수 없고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대상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이가 말할 수 없는 주제나 가치란 없으며 어떤 이가 침묵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와 증언 방식은 우리가 말하고 증언하는 그 맥락에 놓여 있는 사회적 정황, 문화적 정황,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증언 방식은 계급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우리가 말하고 증언하는 대상이 처해 있는 현실을 조건으로 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진지성, 행동의 규율, 탐구의 규율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몸을 돌보고 건강을 돌보는 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교육자의 가업을 수행하는 일이 영예로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희망에 대해, 독단적인 판단에 대항하여 싸우는 인내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이 나라의 교육자들은 교육 내용 외에도 소년들과 소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사회 계급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교육자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분투하는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권위주의에 대항하며 분투하는 사례를 통해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회의 심오한 변혁을 위해 위대한 투쟁의 전선 중 하나가 됩니다. 진보적인 교육자들은 자신이 그저 교사일 뿐이 아니며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는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교사일 뿐인 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사이므로 정치적 투사입니다. 교사의 일은 수학, 지리, 문법, 역사를 가르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사의 일에는 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냉철함과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정을 극복하는 일에 관여하고 헌신하는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모종의 신자유주의 즉 담론에 담겨있는 이데올로기를 되쳐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로 근대화 담론으로 불리는 이 담론은 역사 속에서 현재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삶이란 그저 이런 것일 뿐이라고 납득시키기 위해 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이들은 세상을 조직해 가고 가장 무능한 이들은 그저 생존할 뿐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꿈, 이상적 세계, 급진적 변화에 대한 대화 같은 것은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하며 굉장하게 생산하는 이들에게 방대할 따름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가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만들어내는 문제들 없이 평화롭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회 구성원에게 분배될 잉여 가치가 엄청나게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담론은 희망, 이상적 세계, 꿈의 대척점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이 담론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게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우리 사회와 같은 하나의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담론입니다. 이 담론에서는 마치 전체 사회의 몸집이 부적절하게 크며 그렇지만 이를 오랫동안 감당해 볼 수 있겠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분파주의가 사멸하고 급진주의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온전한 진리를 알고 있는 척하는 분파주의의 입장을 만약 우리가 취한다면 새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 입장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인되고 있지요. 하지만 이런 식의 진보 정당들은 선택의 여지를 별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진보주의 안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해 다시 만들듯 아니 분파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
헌신하든 이들은 스탈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옥죄어 소멸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혹은 지금 모습 그대로 영혼 없는 낡은 좌파들의 정당이 될 것이며 시대의 냉담한 반응에 얼어 죽을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애석합니다. 다시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육자가 증언을 하고 급진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실행과 결정을 이어갈 때 이를 보고 겪는 학습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학습자들의 그런 준비가 어떤 중요한 힘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증언을 하는 교육자들은 그들을 변하게 만드는 새로운 요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학습자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도록 혹은 꼭 보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자들이 명료하게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실히 하면 그들의 증언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개인이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은 정당하다는 것. 2. 그들이 태도를 변화시키게 된 이유. 저는 교육자들이 완벽한 성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장점과 결점을 모두 지닌 평범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냉철함을 위한 싸움, 자유를 위한 싸움, 연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규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싸움에 대해 증언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학습자들이 자신의 내부의 규율을 행성해 나가는 그 가업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육자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일단 교육자가 증언을 포함한 그 과정을 시작하면 학습자들도 조금씩 그 증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육자에 의해 행해진 그 증언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표식인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습자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신용만 하면서 그 증언을 교육자가 한결같이 이행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교육자들이 그 도전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을 보면 교사들을 실험하는 학습자 중 다수는 시험을 걸면서도 교육자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며 불안해합니다. 교육자들이 했던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시켜 주길 원하면서 말입니다. 교육자들을 시험하는 학습자들은 교육자들이 실패하기를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자들이 실패하기를 원해서 도발하는 그런 이들이 일부 존재할 뿐입니다. 교육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에는 너무 강한 자긍심 때문에 겸손함을 잃어 저지르게 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습자들이 하는 행동에 의해 상처를 받는 일입니다. 누구든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해도 된다는 그 점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든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절대 실수하지 않는 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 망명에 돌아와 상파울루의 폰디프 가톨릭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겪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강의 첫날 저는 앞으로 한 학기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학생에게 열린 태도로 자유롭게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의에 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권리와 질문할 권리, 동의하지 않을 권리,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만남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학생이 공격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화랑 소통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으니 단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올게요. 그 학생이 말하고 난 뒤에 저는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그에게는 그 말을 의심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으며 그 의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도 그에게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이제 제 역할은 제가 부탁한 사항들이 제가 진심을 다해야 한 말이라는 점을 학기가 끝날 때까지 직접 보여줌으로써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은 1시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매시간 수업에 와서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반정부 입장이나 투쟁에 관한 생각에 반대하며 항상 권위주의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 학생과 제가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의 거리는 그 학기 강의가 끝날 때까지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만큼은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이 경우에 그 학생은 정말로 관심 있던 것은 강의 첫날 제가 당부한 내용이 결국 실수였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수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시험하더라도 화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정직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근거를 전혀 가지지 못한 비판이며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입니다. 요약하자면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는 복잡하고 근본적이고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점검하는 습관을 갖고자 노력한다면, 혹은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처신이 어떤지를 되돌아보는 습관을 갖고자 노력한다면 이는 정말로 스스로에게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이틀에 한 차례 정도 일과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가 학생들과 관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습관과 우리 행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전념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탐구하는 데 없어서도 안 될 하나의 도구를 학습하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난 일들과 그것에 얽혀있는 것들에 대해 기록하는 일 말이지요. 기록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관찰하고 비교하며 선별하며 일어난 일과 그와 관계된 다른 것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게 됩니다. 교육자와 학습자들이 만났던 모든 때에 그들을 가장 긍정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자극했던 순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매일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활동을 적당한 수준으로 구조화한다면 아직 글을 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령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지내는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활동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일들을 주목하고 관찰하면서 인상 깊은 일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의 발표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발표력과 같은 구두 표현 능력은 그 다음 단계인 쓰기 능력과 연관되어 있으니 구두 표현 능력과 쓰기 능력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줄 아는 아이는 곧 그것을 쓸 줄도 알게 될 아이인 셈입니다. 만약 아이가 글로 쓰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쓰기 능력이 지연되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쓰기가 아예 불가능한 아이여서 쓰지 않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일 뿐입니다. 제가 상파울루시 교무사무국장으로 일했을 적에 시내에 있는 2개 학교의 학생들과 대화했던 적이 있는데 이 일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명의 5학년 학생들과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학교의 학생 40명과 대화했습니다. 대화의 주요 주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학교를 선호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였습니다. 학생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무렵에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파울로 선생님, 만약에 한 친구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 친구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저도 보았는데 선생님이 그 친구를 이렇게 세워서 코를 벽에 대고 냄새 맡게 했다면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 선생님이 실수한 것 같네요. 만약에 파울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행동을 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선생님과 내가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난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이에요. 나라면 당장 다음 날에 그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교육할 책임 있는 연구부장 선생님 모두에게 교무실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는 전날 한 행동이 교육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할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 행동이 적절한 것이 없음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실수한 선생님에 대해 우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서 이런 실수가 절대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호소할 거예요. 그러자 그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면 나는 시교육사무국 산하에 있는 평결위원회에 그 선생님을 징계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내가 받는다면 나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학생 모두는 제가 말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어린 사람들의 규칙과 약속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지 않으며
자의적인 결정을 매우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민주적인 관계,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권위주의자의 끝없는 권력에 의해 그들에게 요구되는 맹목적인 복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책임함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허용만 하는 교사의 무책임함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날 이후에 물감으로 얼굴을 잔뜩 꾸미고 거리로 나가 꿈꾸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날에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대화하는데 한 활발한 어린 여성이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파울로 선생님, 저는 우리 학교가 우리 엄마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어린 사람들을 좀 더 신뢰하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때를 기다려주고 있는 몇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말아주면 좋겠어요. 90명의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이 4시간은 저로 하여금 삶의 즐거움을 그리고 꿈을 꿀 권리를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었습니다.